UCLC 하루 엔진으로 건강한 하루 오늘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권프로님의 권 팀장님의 뉴스 3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 상황 잠깐 보시면은 네. 그 뉴욕 증시 상황에서 눈에 띄는 매크로 이슈는 없었어요. 예, 이번 주 10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뭐 그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뭐 다우는 마이너스 0.17%, 나스닥은 0.18%, 뭐 S&P는 0.05% 그냥 뭐 보합 약보, 강보 뭐 이 정도네요. 예, 그런 정도 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에서 항상 이거 집계하거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4.4%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것도 이제 컨센서스에 약간 부합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또 연준에서 또 은행 대출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건 은행이겠죠. 은행에다가 앞으로 대출 어떻게 해주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심리 분석을 하는데 네. 이거를 할 때 좀 신용이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통화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가지 않더라도 경기가 약간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 나오는 지금 매크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그 우리가 전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님 전망을 잘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뭐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전망을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하냐? 잘 맞추냐? 잘 맞추냐? 예.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별로 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전망이라는 게 예. 전망이 맞췄냐 못 맞췄냐. 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지.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전망이 달성되는 그 시점에는 그 전망이 맞췄냐 안 맞췄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그 시점이 되면 예. 그 그러면은 결정할 시점엔 중요하지만 예, 예. 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그 전망이 진짜 뭐 올해 GDP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되면 내년 성장률 전망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는 게 네.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리가 있어? 그리고 뭐 기준금리 아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네네. 하반기에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될 거야. 이런 지표들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라든지 금리 전망 볼 때 그 지금 사람들이 경기나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실제로 여기서 금리가 우리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겠죠. 뉴스를 소비하는 네네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전망이 뭐 맞냐 틀리냐라기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전망이나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에서 큰 이슈가 없으면은 보통 마이크로한 뉴스들에 따라서 네네네.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뉴스들 한번 하나하나 가볼까요? 예, 버핏 주식 팔았습니다. 1분기에 17조 6천억 정도의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 예, 예. 1분기는 사실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뭐 한 예를 들어 한 3월 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팔았으면 꽤 오른 가격으로 많이 좀 판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 차익을 냈죠. 아.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버핏이. 쉽게 돈 벌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 우리의 비즈니스 대부분은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낮은 수익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폭넓은 경기 하강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예, 벅시어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그 시즈 캔디스 그 소매업체죠. 네네. 그리고 화물 열차 아니면 에너지 부동산 제조업 서비스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의 사업 분야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잘 됐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돈 그러니까- 많이 푸는 거? 뭐 예, 정부가 재정 정책을 온전하게 좀 파워풀하게 썼고 금리도 좀 금리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굉장히 사업하기가 좋았고 그 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6개월 전과는 다른 환경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를 좀 미시적으로 보면 오늘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보이겠지만 네. 워렌 버핏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경제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개월 전과는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달라졌고 그건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핏은 이제 고금리가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거든요. 고금리 때문에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하더니 왜 고금리가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벅시어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주식 말고도 뭐 현금이라든지 국채 그리고 단기 투자 상품도 한 1,250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고 올해 약 5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고금리에 약간 혜택을 보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죠. 주식은 경기가 좋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도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에 주식 133억 달러어치를 매각을 했는데 나머지 그 돈을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에 44억 달러를 쓰고 다른 주식을 매입하는데 29억 달러를 썼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순매도겠죠. 네. 133을 사서 44, 29를 팔았으니까. 그러면서 올해 총 남은 현금이 그러니까 이제 현금 포트폴리오가 조금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한 172조 정도. 한화로. 예. 네. 예, 현금 좀 조금 있으시네. 예, 정프로님과 비교할 만큼 조금 가지고 계신 비하지 것 마시죠, 뭐. 예, 굳이 예, 뭐. 감히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감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 그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버핏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뭐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나름의 판단으로 좀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참고하면서 또 투자의 재료로 또 삼으면 되겠죠. 버핏 이야기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SG증권발 폭락 투자 증권사 상대 집단 소송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SC 사태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SG 사태. 예. SG는 뭐 거기 그 매도 창구일 뿐인 거죠. 예, 창구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SG 사태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서 저는 사실 호환 사태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싶겠네요. 사태? 호환 사태. 호환. 호환? 예, 라더견 대표가 운영하던 호환. 네, 그 회사 이름이요. 예, 그거는 왜 익명으로 H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는 저는 호환 사태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잘 얘기가 좀 헷갈리실까봐 일단 SG라고 쓰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이제 24일 날 그 사태가 벌어지고 25일 날 이게 다우 데이터 블록딜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날 증권사에서 미수 채권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서 이게 그 손실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 독촉장을 받기 시작하시면은 네. 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게 제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문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927.4 증거금 비율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입금해야 할 금액이 43억 원이고 내일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겁니다. 반대 매매 주문 나갈 겁니다. 누구 거예요? 이게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받은 문자라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CFD가 됐든 신용융자가 됐든 말이 좀 어려운 건데 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반대 매매가 빨리 나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나마 자기 주식만 손해를 봅니다. 근데 반대 매매가 만약에 하한가에도 못 나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식을 다 팔고도 빚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빚 규모만 해도 수천억 원 규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늘 해요. 그럼 그것들을 진짜 한 사람 앞에 갑자기 어느 순간 예전에 얘가 한 20억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한 10억 이상 빚 갚으라고 연락이 오면 와 그거 정말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진짜 문자인지 아니면 그냥 뭐 만든 문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진짜 문자라고 한다면 예, 예. 저분은 투자 금액도 결코 작은 분은 아니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몇십억 이상이 아마 하신 분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몇 억 이상 하신 분들은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엄청 피해자-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법인에도 지금 피해자분들 뭐 이렇게 모아서 집단소송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던데. 예, 예. 그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디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할 것인가 했을 때 1차적으로 라더견 호환투자 쪽에다가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자기의 1인 매매를 가져갔던 불법 1인 매매를 가져갔던 여기다가 소송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더견 대표 일당에게 이제 자기들이 신분증이나 휴대폰 맡긴 사실 인정한다. 근데 우리가 그 뭐 CFD 같은 경우는 고위험 파생 상품 아니냐. 근데 그거를 진짜 본인인지 확인도 안 해주고 그걸 계좌 개설을 해주는 게 맞냐.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앤 파트너스에서 집단 손해배상 의뢰를 하고서 집단 소송 원고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병원 대표 변호사의 주장은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요거는 해당 법무법인에 또 아는 변호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그러니까 뭐 최근은 아니고 조금 지난 사건인데 네. 이게 판결 난 게 한 2020년 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게 그때 불법 일인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비대면 계좌 개설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일당들이 증권사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네. 거기서 계좌 만들고 신용융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주가 조작했던 그 차트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회사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때도 그분이 그런 식이었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을 많이 했었고 몇 년도쯤이죠? 이게 사건은 2014년 사건인데 네. 이게 판결이 난 건 2020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나마 좀 되게 인상적인 주가 조작 사건 네, 사이즈가 네, 좀 있었던 네. 사건인데 그때 이 사건을 했을 때도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불법 일임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게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 증권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했어야 되니까 창구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예, 근데 이때 이 사건을 벌였던 분은 뭐 그런 걸로 유명했었어요. 그 노점 하다가 200억 슈퍼개미로 됐고, 그리고 뭐 소액 주주 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뭐 네. 거기 주주행동주의 같은 것도 그래요?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동창회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 교회 같은데 가서 투자 설명회 하면서 투자자 모집하고 뭐 이런 일들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확인만 되면은 그 비대면으로 내가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은 뭐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CFD 같은 신용자 같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걸 편리하게 된 건데 그럼 이거를 다시 규제를 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게 신용융자 같은 거 받을 때마다 내가 지점에 찾아가서 얼굴을 비치고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 사건이 그렇게 그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증권사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거기서 뭐 좀 규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라더견 대표 쪽에서는 이미 돈 때문에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네. 증권사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볼 것 같고 키움증권에 관련해서 좀 볼라 그러는 부분들은 근데 그 CFD 같은 거는 그런 건 되게 이제 고위험 뭐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증권 계좌랑은 또 다른 성격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뭐 무슨 전문 투자 자격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니까 자격까지는 아니고 네. 자격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예.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전문 투자. CFD도? 예. 아 그래요? 근데 CFD가 이제 이름이 CFD라 좀 어려운데 네. 신용융자하고 같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차피 빚내서 대출하는 거랑 거의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 MTS 열어보면은 네. 처음에 팝업이 막 뜨잖아요. 네. 그 중에 보면 CFD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증권사가 이제 신용융자를 하려 그러면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CFD는 그 신용융자 한도에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일종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거를 좀 많이 확장했던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김익래 회장 쪽에서 매도를 했을 때 네. 거기에 근데 자기 회사 주가가 뭐 10,000원, 15,000원 하던 게 5만 원 이렇게 가면 그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증권사, 키움증권이라는 우리나라 1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에서의 거래 내역을 사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개인들의 각각 개인들의 뭐, 거래니까. 그렇죠. 만약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의 움직임들을 파악하고서 움직였다, 그 매도를 했었다. 그러면 그거는 또 큰 잘못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증권사에서 그걸 만약에 살펴보고 뭔가 결정을 내렸다면, 예. 그건 이제 당연히 큰 문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는 여기서 증권사에서도 그 이번에 집단 소송 대상 증권사로 처음으로 키움증권을 선택한 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자 CFD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저는 예. 뭔가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뭐 아예 뭐 해볼 생각도 안 했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전문 투자 예. 자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다 해줄. 다는 아니에요. 그 저 교육 받아야 됩니다. 아, 네, 그 온라인 교육을 몇 시간 또 받아야 돼요. 네. 뭘 하시려고 그것도 따셨어요? 그때 그때 뭐가 있었? 뭐 비상장 투자였나? 비상장? 비상장이 아니야.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투자 좀 해볼까 하다가 그거 하려면 전문 투자 자격증이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땄죠. 아직 뭐 써먹은 적은 없습니다고. 네, 나중에 한번 또 CFD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골드만삭스가 K배터리 수출이 연평균 3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보고서 관련한 보도입니다. 한국 배터리 수출이 203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수출이 33% 증가한다는 거는 물론 지금 시장이 뭐 초입 단계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와 33%는 진짜 숫자가 크죠. 네. 그리고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GDP를 0.3% 정도 끌어올리고 수출은 그러니까 전체 수출을 0.25%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또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이외 지역에서 전기차 수요 급증이라는 추세가 나타나는 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차 전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33%, 28%에 달할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내다봤는데요. 보세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33, 28%가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한국의 수출이 33% 올라간다라는 거는 네. 그냥 그쪽 수요 올라가는 거만큼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중국의 배터리 수요 같은 경우도 연평균 11%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평균 11% 수요 성장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배터리 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배터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급증하는 수요의 대부분은 중국 외지역에서 생산돼 충족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배터리 셀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의 배터리 셀 회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한국에 대한 수요, 한국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2030년까지 한국의 대미 총 수출이 대중 수출을 상회할 것이다. 아, 네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중국이 제일 수출이 비중이 큰데 오히려 미국 수출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한국의 GDP 성장률이나 환율 같은 것에 거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적인 전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그 단기까지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중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네. 올해 1분기에 누적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SNE 리서치에서 분기별로 내는 자료인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에 그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점유율이 28%로 LG 엔솔이 중국의 시장에서 1등을 했고 2위는 CATL, 3위는 파나소닉, 4위는 SK온, 5위는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제외하고 중국 시장 제외하고 네. 거기서 엔솔이 성장률이 38%로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CATL이 성장률이 7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한국의 3원계 배터리, LCM 배터리가 굉장히 고성능의 좋은 배터리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배터리가 워낙 그 공급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맞추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요. 우리가 좀 준비해 놓은 것에 비해서. 그리고 좀 더 저가라든지 대중차 쪽으로 가는 수요들도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의 성장률이 CATL 같은 경우에 80% 가까이 조금 더 높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동향이 대중화 시장으로 가고 있을 때 하이니켈 3원계가 여전히 잘 팔리고 성능적으로 특별한 측면이 있겠지만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빠지더라라는 게 최근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 단기 뉴스를 전해드리면은 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그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좀 낮췄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에코프로를 공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매도 수량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없다고요? 공매도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수량. 그러니까 이게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주 거래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주 가능한 수량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아까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에서도 나쁘지 않고 거기서 시장 동향에 따라 약간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단기 전망에 대해 그러니까 초단기겠죠. 이거는 뭐 오늘 내일 뭐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참 저는 이게 산업 뉴스를 계속 보는 사람 입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좀 되게 무서워요. 이게 분명히 저는 이렇게 좋은 산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전할 때가 제일 좋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주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나 주가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예민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야, 이 뉴스를 전할 때마다 이걸 뭐 어떻게 전해야 되나 싶은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럴 때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대로 좀 다양한 뉴스를 폭넓게 전달을 해드림으로써 야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하락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 하락 전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세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전망에서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업 혹은 뭐 이런 투자은행들이 뭐 이렇게 전망하는 거 이야기 내놓는 거를 잘 안 믿고 그들이 뭘 샀느냐, 뭘 팔았느냐. 기업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라고 치죠. 골드만삭스가 K 배터리 뭐 33% 연성장한다. 이러면서 이제 샀으면 아 그러면 주식 뭐
그 말은 이제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팔면서 이런 얘기를 던지면 예. 일단 좀 이건 신뢰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이 회사야 이제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전망하는 데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사고 파는 건 이제 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프로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사실 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기업에서 그 실제 배터리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얼마가 될지를 대충 봐야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또 하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2027년에 어느 정도 팔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공장 짓고 뭐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맞추게 될 거 그걸 참고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수요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타겟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은 항상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뭐 단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고 그 방향성이라는 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제 댓글 안 봤는데 역시 네. 자 골드만삭스 그동안 좀 틀린 전망도 많이 내놓기도 했죠. 또 이 회사가. 예, 아 워낙. 그렇죠. 예. 자 여튼 뭐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연 33% 굉장히 고성장을 앞으로 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이제 내놨다는 그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사실 그 배터리 산업이 한국 수출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이고 네네. 또 미국 쪽으로 수출 지형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이쪽 수출선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예전에 반도체 일반도였다면 배터리로 좀 다변화된다는 얘기가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3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방향성과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외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늘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뉴스3의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뉴스3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